안녕하세요, 덕골입니다.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근심이 많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 유튜브 영상의 첫 화면과는 다르게 주가 화면이 켜있죠. 제가 뭐 차트를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빠진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저기 투자하시는 주주님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또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다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한올바이오파마 투자를 하시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제가 뭐 매일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뭐 2, 3일, 빠르면 2, 3일이고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큰 소식이 없으면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일단 최대한 한올바이오파마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된 트렌드나 아니면 FcRN에 관련된 경쟁사의 업황이나 뭐 임상 데이터들 나오는 거 있으면 꾸준히 분석해서 올리려고 하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올바이오파마를 투자하시면서 이거를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꾸준히 들고 와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저희 주가 화면을 보면 일단은 이 지금 일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4일 전에 한번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기술 계약 해지 발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별거 아닌 듯이 살짝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계약 해지 건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가 보다 라고 주주님들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밤에 이뮤노반트와 로이반트에서 1401번 파토클리맙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MG와 CIDP 결과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관계로 인해서 MG와 CIDP는 상업화하지 않겠다라는 결과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 그 여파로 이제 금요일 날까지 좀 빠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저희 갖가지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다울증권에 있는 리포트 먼저 볼게요. 다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은 3월 20일 날 나온 거고요. 3월 20일 날 나온 거고, 이때가 보면 3월 20일이 지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죠. 수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3월 20일, 19일 저녁, 3월 19일 저녁에 발표를 하고, 3월 20일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건데, 보시면,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리포트 제목을 썼습니다. 붉은 여왕 가설이 뭔지, 한올바이오파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이 리포트를 보셨을 거고, 붉은 여왕 가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신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거는, 어떤 동화에서 나온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경제학적인 용어로 붉은 여왕 가설을 쓴다는 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에 적용을 하면 FcRN 저해제의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이런저런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고 임상도 열심히 하고 효과도 좋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으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출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과시적인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만 데이터를 모으다가는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의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붉은 여왕 가설을 지금 하늘바이오 파머에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깔고 내용을 읽어보면요. CIDP 2비상 초기 데이터와 MG 3상 데이터 결과가 나왔으나 기대만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아쉬운 건 이제 시간이다. 왜냐하면 출시를 지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고 중증 근무력증 MG에서 피고탈 임상 결과니까 3상 임상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주간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1차 평가지표가 MG-ADL 점수 변화가 유의미적으로 충족을 했다. 그러니까 그 MG가 중증 근무력증이잖아요. 그게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관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양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항체가 얘네를 건드려서 생긴 질환이 MG거든요. 그래서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MG-ADL이라고 MG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개선이 되는지 변화 척도를 평가를 하는 점수 변화 척도인데 이게 유의미하게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군 680mg의 바토클리맙을 투약을 했을 때 매주 한 번씩이죠. 5.6점을 개선을 했고요. 처음 이제 12주간입니다. 그 뒤에 12주간은 이제 340mg만 쭉 하면서 유지용법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680mg을 매주 투여를 했을 때 5.6점이 개선이 됐고 IgG 평균이 7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비브가르트 3상에서는 4.0점인데 절대적인 점수가 1.6점 정도 높죠. 그 다음에 저용량군 340ml를 넣었을 땐 4.7점 개선이 됐습니다. IgG 평균 64% 감소를 했고요. 이것만 봤을 때도 IgG의 감소 정도에 따라서 MG-ADL 점수 변화 폭이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군, 그러니까 이건 약이야 라고 생각하고 맞은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도 3.6점이나 개선이 됐는데 이 효과는 이게 지금 로이반테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플라시보군 점수가 왜 이렇게 높냐 했을 때 그 환자들이 그 FcRn 저해제에 대한 비교하는 임상이라는 게 그 FcRn 저해제의 효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플라시보군들은 그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다 이제 감량을 시켰거든요. 그 감량을 시키면서 투약을 하는 약인데, 그러니까 감량을 시키는 순간 환자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이 약이 스테로이드를 좀 줄여도 잘 드는 약이구나라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바람에 플라시보군에서 3.6점이라는 개선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6점과 3.6점을 비교하면 약 한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4.7과 3.6은 1.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군과 고용량군이나 저용량군의 그 비교 차이는 점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경쟁사인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 3상 4.0점과 비교하면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나 저용량을 투여했을 때나 비슷하게 저용량은 좀 비슷한데 고용량은 많이 높게 나왔죠.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IgG 감소가 많이 되면 점수 개선이 높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gG 감소율이 클수록 임상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향후에 1402번으로 증명을 할 때도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IgG 감소에 따른 MG 지표 개선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CIDP 2비상 초기 데이터를 보면 1차 연구기간 12주 동안, 그러니까 앞기간 12주 동안, 후기간 12주도 있거든요. 총 얘는 36주간 실험을 하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12주 동안은 약을 투약을 하고요. 그 다음 12주는 약을 쉬고요. 그 다음 12주에 또 투약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연구기간 동안 기존 치료 중단 후에,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기 전에 기존에 치료하던 약들을 다 치료를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한 거죠.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했을 때 A-INCAT, 그러니까 Adjusted INCAT이라 그래서 INCAT은 이제 CIDP에서 임상의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CIDP에서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점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장애 점수 평균이 1.8점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알제넥스는 0.9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IgG 수치가 70% 이상 감소한 환자 중에 84%가 치료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IgG 수치가 70% 이상 감소한 환자들 중에서의 84%는 이 바토클리맙 투여가 됐을 때 개선을 보였다라는 말이죠. 기타 CIDP 평가 기준, 손 아기 힘이나 그 다음에 아이러즈, MRCSS 등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CIDP를 평가하는 기준들이거든요. 그래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MG3상 CIDP 2비상 초기 데이터만 보면 MG3상은 성공을 다 했고요. CIDP 2비상 초기 데이터는 좋게 나왔습니다. IgG 감소에 따라서 환자가 반응률도 좋았고요. 장애 점수 평균 개선도 좋았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바토클리맙 MG나 CIDP 상업화는 중단을 하겠다. 1402로 MG랑 CIDP를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MG나 CIDP는 사실 알제넥스에서 이미 신약을 승인을 받고 판매 중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MG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제넥스에서 자리를 잘 잡고 팔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바토클리맙이 뭐 최고의 약품이 아닌 1402가 따로 있는데 굳이 바토클리맙을 먼저 출시를 해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리를 잡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말한 무리는 이 이뮤노반트가 이제 바이오텍 회사잖아요. 바이오텍 회사인데 이 바이오텍 회사의 가장 큰 제한사항 중 하나는 비용이거든요. 비용. 그러니까 MG로 만약에 신약 출시를 하고 알제넥스와 경쟁을 하려면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MG를 다른 제약사에 팔아서 뭔가 이거를 상업화를 빨리 진행을 하려면 좀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급한 입장이면 좀 더 싸게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긴 싫었던 거죠, 이뮤노반트가. 왜냐면 140이라는 후속 물질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1402로 만약에 임상실험을 한다면 바토클리맙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1402도 고용량군에서는 비브가레섹토보다 훨씬 절대적인 개선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바토클리맙을 싼 가격에 다른 대형 제약사에 넘겨서 마케팅을 요청을 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1402로 전환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MG와 CIDP 시장에서는 이뮤노반트가 뒤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고 먼저 시장 진입하기에는 실패를 했고 1402라는 물질이 좀 뒤늦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뒤늦게 진행을 하는데 바토클리맙으로 먼저 진행하기에는 비용적 리스크나 성공 가능성이나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으로는 MG, CIDP 임상 상업화는 중단을 하고요. TED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3상 결과가. TED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가 테페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테페자라는 약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약물 자체가 이제 부작용이 청력 소실이라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페자가 몇 조 단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TED 3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면 만약에 뭐 부작용이야 바토클리맙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청력 소실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수월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상승도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기도 하고 스타틴 약물 계열로 처방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조절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TED 같은 경우는 3상을 진행을 해보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예상한 것처럼 좋게 나오면 약간의 부작용, 알부민 감소와 LDL 콜레스테롤 증가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테페자보다 훨씬 부작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장 가치도 크고요. 그래서 TED는 3상 결과 확인 후에 최종 결정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하버바이오메드와 중재 이슈 및 2025년 4월 알제넥스의 PFS, 프리필드 시린지라 그래서 사전 충전에서 나오는 주사기를 말하는 거죠. 하늘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는 기술 반환 관련 중재 절차에 돌입을 했다.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상업화보다는 1402 상업화에 집중함에 따라서 HL161 사업, 중국 사업을 같이 해서 제외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울투자증권에서는 HL161의 중국 바토클리맙, 이뮤노반트가 얘기하는 바토클리맙의 중국 사업 가치를 아예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HL161 중국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MG는 임상 3상이 끝나서 2023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신약 승인 신청을 했고 2024년 6월에 신약 승인 기대를 했지만 그 중국 의약품 관리청에서 NMPA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장기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장기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서 2024년 6월에 재신청을 했고요. 2025년 6월 올해 6월에 이제 신약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근데 하버바이오메드도 바이오텍 회사거든요. 하버바이오메드도 바이오텍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도 신약을 직접 파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얘네가 CSPC 제약이라고 중국의 석약제약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중국 제약 사업의 한 9등 정도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CSPC 제약에 얘네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버바이오메드가 한 번 더 했고요. 그래서 MG가 만약에 HL161이 MG 적응증에서 2025년 6월, 올해 6월에 승인이 나게 되면, 중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하버바이오메드가 파는 게 아니라 CSPC 제약에서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 로열티는 어떻게 되냐? 로열티나 마일스톤은 어떻게 되냐? 마일스톤은 이제 허가 받으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하버바이오메드 측에서 수령을 하고요. 지금은 이게 중재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바이오메드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MG3상에 따른 신약 승인이 되면 중국의 승인이 되면 하버바이오메드는 마일스톤을 한올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따르는 로열티는 CSPC 제약에서 한올에 입금을 CSPC 제약에서 하버바이오메드에 주면 하버바이오메드가 저희한테 계약한 바에 따른 뭐 비공개지만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올 입장에서는 당장에 뭐 크진 않겠지만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9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마 올해 한 3분기 분기 보고서 때는 이 중국의 로열티 매출이 좀 잡히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중국에서 신약 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거의 데이터를 만족을 하고 장기 데이터도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서 보면 가치를 아예 제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 미미하긴 해요. 이게 뭐 수십억 단위도 안 되고 뭐 많이 해봤자 올해는 뭐 10억, 20억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지만 뭐 아예 빠지는 건 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기업 가치 산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미국에서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배제하고 1402로 모든 적응증을 가정한다고 했을 경우 이 말은 이제 TED도 바토클리맙으로 안 나왔을 때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TED도 너네 1402로 할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하신 건데 이거는 솔직히 잘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TED가 그래도 시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지금 FcRn 계열에서 알제넥스보다 바토클리맙이 더 빠르거든요. 알제넥스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제가 임상 결과 확인을 알고 있고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TED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부작용 소실이 테페자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시장 진입도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제약사에 이제 TED 관련 질환에 대한 바토클리맙 약물을 매출처를 어디와 계약을 하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시장이면 대형 제약사에서도 똑들일만 하거든요. 몇 조 매출이면. 그러니까 한번 TED는 아마 바토클리맙으로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판단에 1402로 너네 이거 3개 다 할 거잖아 라고 가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시 시기가 지연이 됐으니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TED 3상 결과로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진행한다 그러면 출시 시기가 지금 이게 다시 앞당겨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 TED가 2029년을 잡았는데 만약에 출시하게 되면 2026년에서 7년 사이에 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시 시기 앞당겨짐에 따라 적정 주가가 상향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TED 임상 결과와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에서 이제 출시에 대한 그 방향성을 발표를 하면 다시 목표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한올바이오파마의 HL16의 시리즈는 SG형으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경쟁사 대비 강점이었으나 2025년 4월에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 PFS 허가는 동사 장점을 다소 희석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비브가르트 PFS가 이제 자가주사형으로 알제넥스에서 이제 자가주사형으로 우리 집에서 맞게도 해주세요라고 FDA 승인 신청을 하는 건데, 이 또한 지금 가능 여부와 허가가 된다고 지금 주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도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허가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집에서 맞기에는 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곤 한데, PFS 비브가르트는. 근데 그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FDA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승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허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파마가 갖고 있는 집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한 SC제형이다 라는 게 사실 큰 장점이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알제넥스도 지금 2027년을 목표로 PFS가 아니라 그 오토 인젝터 자동 주사기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될 문제라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는 유튜버로서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응원하고 안 됩니다, 알제넥스는 안 됩니다라고 우기고 싶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편의성 면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FcRn 저해제 계열에서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비슷해지면 결국은 좋은 약을 쓰겠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약이 어떤 약이 될 건데 나중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옛날에 주가에는 그 편의성 면에서 많이 녹아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세월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뮤노반트가 하락한 이유는 편의성 면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주가에서 빠진 거고요. 이제 프리미엄 붙을 내용은 절대적인 효과가 뭐가 좋은데, 그래서 경쟁력들 중에 누가 제일 1등인데 뭐가 베스트 인 클래스인데, 이거를 확인이 돼야 주가의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하향을 하셨고요. 다울에서는 140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점점 회복될 수도 있다. 동사의 새로운 경쟁력은 높은 IgG 감소율에 따른 임상적 효과, 실제 효과, 치료 효과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편의성으로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만, 모두 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들 집에서 자가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IgG 감소율은 약 본래의 그 물질에 따른 그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얘네가 약물이 더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물의 효능이다. 절대적인 효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시점 관련해서는 140이 상업화 목표 시점이 MG나 그레이브스병은 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임상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MG 같은 경우는 1401로 바토클리마브로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스크린도 빨리 하고 환자 모집도 빨리 하고 해서 MG는 신속하게 140이 3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레이브스도 바토클리마브로 이미 그 증명이 아주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리고 MG에 따른 결과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얘네도 충분히 신속하게 해서 최적화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2026년까지는 데이터 발표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경쟁사 대비 빠르게 승인된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2027년에 삼성 결과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데이터는 MG나 그레이브스병이나 뭐 승인 발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경쟁사가 진행하는 임상들보다는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18개월 내 추후 임상 데이터 발표 일정을 보면 일단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TED 발표가 있을 거고요. 바토클리마브에. 그다음에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내년부터는 그레이브스병 지금 하고 있죠. MG 신속하게 한다 그랬죠. CIDP 지금 이 비상
진행 중인데 기간 1만 발표했죠. 그러니까 기간 2, 3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고요. RA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죠. 2024년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엔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예상은 빠르면 2026년 중반쯤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임상 진행하는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아주 꾸준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IgG 감소율에 따른 그 환자 개선 정도가 비례한다고 지금 MG에서도 밝혀졌고, 그레이브스, TED, CIDP 줄줄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비엔나처럼 줄줄이 엮여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 데이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발표할 때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모든 사업에 100%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도 본인 사업의 일종인데, 이게 그게 무서우면 이제 투자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투자하셨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 회사 주가 특성상 금리에 따라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단기간의 이슈, 단기간의 데이터 발표나 뭐 단기간의 모멘텀이 없으면 많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2, 3개월 식으로 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도 단타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한 3, 4년, 5년 이상 쭉 들고 가실 분들은 계속 엉덩이 묵직하게 모아가시면 좋은 데이터들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가 적응증 발표 예정은 어떻게 되냐. 지금 6개까지 3상으로 승인된 게 6개거든요. 1402번으로. 지금 7번에서 7번째에서 10번째까지 4개의 적응증 중 일부가 POC 데이터가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난치성 류마티즘 임상 초기 데이터 발표가 살펴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추가 적응증 발표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6개가 승인이 됐는데 4개는 공개가 됐거든요. MG, CIDP, 그레이브스, RA. 여기 나와 있는 그레이브스, MG, CIDP, RA. 이 4개는 지금 공개가 됐고, 남은 2개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예상은 지금 뭐, 쇼그렌 증후군 하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쇼그렌이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뭐, TED가 될지, TED도 1402번으로 해야 되니까요. TED, 파토클리마브로 일단 상업화 시켜놓고, 1402로 재임상을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제 질문들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JP 모건에서 질문을 한 건데요. 1402가 기존 FcRn 억제제 비교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내며 지속성은 어떤가 라고 물어봤는데, 기존 약물, 그러니까 비브가르트나 뭐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을 얘기하는 거겠죠. 약물은 보통 4에서 8주 사이에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1402는 2주차부터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빠르게 깊이 증상이 개선이 된다 이 말이고, 12주까지 유지된 지속적인 증상 개선을 확인했다 하니까 증상이 들쭉날쭉 해서 환자가 불편했다가 편해졌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이제 기존 약물들은 그런 반응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여를 할 때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쭉 좋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고 매주 맞으니까요. 매주 맞는다고 투여를 매주 한다 그래서 환자 상태가 쭉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존 약물 비브가르트나 니포칼리맙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약을 매주 맞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얘네들은 IMVT1402는 12주까지 계속 지속적인 증상 개선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대해 볼 만한 약물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이죠. 고용량 그룹이 저용량 그룹보다 확연한 개선을 보이면서 IgG 감소량에 따른 임상 개선 정도가 비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또 JP모건에서 추가로 질문을 한 건데, MG 및 CIDP에서 헤드-투-헤드 임상 필요 여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투-헤드는 MG랑 CIDP가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가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1402랑 비브가르트를 같이 투여해서, 경쟁 약물을 같이 투여해서 1대1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현재로선 계획이 없대요. 하지만 필요시에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경쟁량을 아예 눌러버려야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 바토클리맙을 340ml 넣었을 때 있잖아요. 저용량으로. 이 저용량으로 넣었을 때
기존 FcRN 억제제, 그러니까 비부가르트나 니포칼리맙이랑 유사한 효과를 보여서 나는 340mg이 얘네들 약이랑 똑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 굳이 얘네 경쟁 약물이랑 직접 비교를 해가면서 임상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린 340mg이 다른 약이라고 생각하고 내부 기준군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2는 300이랑 600 두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자체로 내부 비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300mg이 기존 FcRN 억제제 비부가르트나 니포칼리맙이 되는 거고요. 600mg이 이제 이뮤노반트에서만 할 수 있는 고용량 치료가 되겠죠. 자, 플라시보 반응 증가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웰스파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플라시보 그룹의 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플라시보 증가의 주요 원인이 FcRN 억제제 약의 효능이 엄청 클 거라는 환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플라시보가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고, 깊고 지속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는 플라시보 반응이다. 그러니까 가짜 약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고 넣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건 진짜 약이 아니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다반수다. 실제로 넣은 환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플라시보 환자들은 반응이 낮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고 설명을 했고, MSE라고 그 MG-ADL 점수가 0점 또는 1점인 환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활용을 해서 MSE를 활용을 한다는 거는 MG-ADL 점수가 0점 또는 1점이라는 거는 MG-ADL 환자인데 중증 근무력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의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심층 반응 유지 여부로 치료 효과를 평가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링크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1402가 상업화됐을 때 의사들은 플라시보 대비 절대 치료 효과를 중시할까? 그러니까 위약군이랑 실제 치료된 환자들의 차이를 중점으로 둘지, 아니면 진짜 얼마나 환자들이 직접 절대 치료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를 보는 둘 중에 뭘 더 중시할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있을 때 위약 대비 치료 약물이 개선 점수가 좋다라는 말은 약물로 인한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말이고요. 절대 치료 효과가 높다는 말은 그 플라시보와 치료 약물의 차이는 얼마 없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플라시보가 너무 높아서 차이는 얼마 없을 수 있지만 절대 치료 효과, MG로 따지면 MG-ADL 개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임상 신약 승인을 받을 땐 플라시보가 중요하지만 현재 실제 현장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을 봤을 때는 절대적인 점수가 높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중에 뭘 중시할까라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는 플라시보, 위약 대조군보다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당연하죠. 이건 제가 환자여도 병원 가서 이거는 다른 약이라고 속였을 때 투여한 약물보다 진짜 넣었을 때 차이가 많이 큽니다 라는 것보다 실제로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차이를 느끼면 훨씬 좋은 거죠. 그 다음에 1402는 단순한 사용법, 자가주사가 가능하고 높은 치료 효과도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용법이라고 이제 했는데 1402를 단순한 사용법이라고 표현을 한 건 알제넥스 비브가르트는 자가주사가 PFS 제형으로 나와서 허가가 되더라도 사용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나비주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바늘 침을 피하주사 그 얇은 측면에 투여를 하고 나비주사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PFS 주사기와 그 호스를 연결을 해서 주사 투입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쭉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알제넥스가 개발한 약물이랑 히알루론이다제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넣으면 이제 항체가 안에서 손상이 돼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천천히 넣으면 이게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주사를 꽂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1402는 이제 오토 인젝터이기 때문에 그냥 꽂고 찌르고 버튼만 띡 누르면 이제 자동 주사가 주입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단순한 사용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MG, CIDP, 그레이브스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정후증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절대 치료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자, 140이 향후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향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예상되는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냐? 그랬더니 현재 6개 적응증에 대한 IND 승인이 완료가 됐다. 이 4개를 포함해서 플러스 2개가 있는데 뭔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레이브스병이나 MG나 CIDP 얘네들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확보가 됐고 그레이브스병도 바토클리마브로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임상을 가속할 거다. 그다음에 2026년에서 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임상하는 게 많기 때문에 4개니까 거의 한 2, 3개월에 하나씩 데이터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2026년, 27년에는 아마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G 적응증에서 시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MG 치료 시장에서 140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냐? MG 시장은 중요한 적응증이지만 그레이브스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작냐? 환자군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은 지금 방사능요법이랑 수술요법 2가지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이제 거의 환자의 생활 만족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수술은 환자들이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치료 방법이 없는데 이뮤노반트에서는 그레이브스병 관련해서는 지금 FcRn 계열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레이브스병보다 상대적으로 MG 시장은 환자 수군이 많이 적고 중요한 적응증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FcRn의 출발을 argenx가 MG로 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첫 번째 승인 FcRn 억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1402가 그리고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 그레이브스병 환자도 많고 대체용품도 없고 그레이브스병 또한 그 IgG 감소가 많이 될수록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고 바토클리마브 그 이상을 통해서 이뮤노반트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올에서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지금 발표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되고 적정 주가에서 여기 보시면 036 이건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 이건 거의 안 잡아놨고 1402를 잡아놨는데 1401은 다 빠졌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목표 주가를 잡은 거고 이전에는 여기 보면 여기 신약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목표 주가가 내려갔고 사실 목표 주가는 숫자일 뿐이고요. 이게 펀더멘탈을 잘 보셔야 되고 이 목표 주가 빠졌다고 주가 빠진 게 이게 이런다고 사고 저런다고 사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의 이슈를 잘 확인하고 주변 경쟁사 이슈 확인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아니면 이것만 좀 간단히 볼까요? 일단 이거는 하연수님께서 출시한 레포트인데요. 이게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하연수님께서는 뭘 이제 중점을 보이셨냐면 비브가르트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연구하는 건 좋은데 비브가르트보다 너무 늦게 나오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토 인젝터로 제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브가르트 또한 자동주사 제형으로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이어서 경쟁력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형 위주로만 판단을 하셨고요. 효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선 정도만 보였다. 유효성 지지하는 결과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고 뭔가 비브가르트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 얘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임상 효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출시 시기에 따른 데 집중이 맞춰져 있는 레포트예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출시 시기도 중요해요. MG처럼 바토클리마브나 1402가 효과가 더 좋지만 비브가르트가 먼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비브가르트가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토클리마브나 1402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끼어들 수 있는 기회는 그 타겟의 설정이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치료제를 원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치료제로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하고 나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말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고 이거는 이제 제형에 따른 거나 뭐
출시 시점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부분 내용을 동의를 하지만 하늘바이오파마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출시를 다 늦게 해가지고 뭐 시장을 다 잡아먹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은 140이 개발 속도다라고 써놨고, 이게 진짜 속도가 빠르면 좋긴 하죠. 왜냐면 퍼스트인 클래스와 베스트인 클래스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 늦었던 MG나 CID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논외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얘네들이 빨리 진입을 하냐인데, 이제 삼성도 막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임상 차이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시 시기 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효능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면 되는데, 효능은 140이가 훨씬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이 레포트도 좀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냥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